저기가 이쪽에 있지. 사회적으로 있으니까. 네, 가볼까요? 잘 되는 거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 사회를 맡은 연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사회를 맡게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께서 우리 무역의 현재 평가와 대책 제안, 그리고 임진 대한상공회에서 SGI 원장께서 한국 경제 혁신 성장을 위한 제안, 그리고 윤수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각각 토론 맡아주신 분께서 또 마침 다 조금씩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내로 말씀을 해주시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무역 동향입니다. 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알지만 수출은 965%, 전년 대비 2월까지 12% 감소했고 수입도 한 0.2% 오히려 증가해서 수지가 178억 불 2월 말까지 적자가 났는데 이것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보시면 압니다. 교역 규모 대비 적자 비중인데요. 2월 말까지 8.4%가 됐어요. 2차 석유 파동 났을 때가 78년에 8.3%였고 IMF 직전에 7.4%였습니다. 얼마나 좀 심각한지 피부적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20일까지 잠정 치료는 한 240억 불 적자가 났는데 이게 또 올라갔어요. 8.4, 8.6%. 연말까지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외환율이 터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게 무역이 회복이 될 거냐에 대한 게 이제 관건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다가는 정말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수출 강국 수출 증가율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16%, 미국 12% 증가, 중국 마이너스 10%, 독일 6.2% 증가. 그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특히 안 좋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 경기 침체, 특히 우리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5, 6, 7% 됐었는데 3% 작년에 됐고 금년 하반기 후에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단기 요인이고 구조적 요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3% 됐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중간재가 오히려 우리 수출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는 최종 소비재, 자본재보다 더 나쁘더라. 아무래도 B2B 거래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 산업에서 경기를 나쁘게 전망을 하고 투자를 좀 줄이거나 신제품 발주를 늦추면 그만큼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수출이 지금 디스플레이, 철강, 소재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중간재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또 문제인데 중국이 보통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생각을 하실 건데 최근에 28%로 떨어졌고 2월 달에는 12%로 떨어졌어요.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중국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 중국이 안 좋은 게 경기 요인만 있는 거냐? 아니죠. 중국의 지금 중국의 산업 자체가 계속 좋아지면서 그 부품 조달, 중간재 조달을 과거 외국에서 아웃소싱 하던 걸 중국 내부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커져서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수 있고 두 번째 구조적 요인은 수출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정도에는 전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였고 2015년 3.18%, 2017년 3.23%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2018년 3.09, 2019년 2.85, 2020년 2.90, 작년에 2.83. 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2.55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액으로만 보지 말고 이 결국은 점유율을 봐야 되는데 0.1%포인트 떨어지면 고용 인원이 14만 명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 3.23에서 2.83 떨어진 것만 갖고도 고용이 한 48만 명 날아간 거다. 2.55%를 계산해 보니까요. 90만 명 날아갔어요. 아주 양질의 일자리들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뭐 그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된 건데 그 증거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투자는 위축이 되는데 해외 투자는 급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렇지 않아도 한 2000년대 2004년부터는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한 2, 3배로 많았는데 2017년 이후를 보세요. 2017년 이후에는 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다가 작년 3분기까지는 무려 8.3배로 악화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8.3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도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가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한국의 입지 매력도가 약화된 거예요. 우리 기업도 우리나라 땅에 투자 안 하고 외국 기업도 우리 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 아주 매력도가 떨어졌으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 그냥 기업 관점에서만 보면 노정 경직성 확대되고 기업 규제 확대되고 인력 부족까지 겹치니까 한국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떠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상계했는데 요거 의원님들 다 잘 아실 건데 연간 입법 건수 제가 비교해봤어요. 한국 21대 열심히들 일하셨는데 연평균 입법 건수 2,320건. 국회의원들 열심히 일하셔갖고 입법은 많이 하셨는데 입법이라는 게 다 규제잖아요. 자, 미국 89건, 영국 49건. 이래갖고 우리 기업들이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좀 살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단기간에는 고금리를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금리 때문에 우량 수출 기업들이 도산하는 걸 방지해주고 또 이제 생산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다. 주문이 오는데 그때 대응하고 이건 너무 잘 아실 거니까 그만 놔두는데요. 무역협회가 지난 2월달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42%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가까스로 이자 부담하는 데 쓰고 있는데 어저께 다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68%로 늘어났어요. 내일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 고금리를 넘어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작년 대비 이자 부담이 31조나 증가했는데 이게 좀 더 늘어났겠죠. 지금은 이걸 어떻게 넘어가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도산을 방지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요 경쟁국보다 더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동등한 경쟁 환경을 좀 만들어달라. 기업 여건을 이겁니다. 즉 특히 내년 총선 이후에 여기 민주당 국민의힘 힘이 합쳐주셔서 기업 규제법 전부 한번 조사하셔갖고 대폭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규제 발표를 하고 대규모 개정을 좀 해달라. 공정거래법, 개별산업법,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쭉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동력자,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수출 산업에 대해서 시설,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이런 거 뭐 이번에 국회에서 잘 해주셨던데 이게 최소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수출 간담회를 쭉 해보면 한 70% 정도 되는 기업인 대표들이 다 인력 부족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각한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제가 엊그저께 스페인 가서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하고 토론하면서 얻은 자료인데요. 우리 지금 진단과 처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애들을 왜 안 넣냐? 스페인이 지금 1.3명이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이. 근데 애들을 낳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90%로 1950년대나 지금이나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하는 게 나이가 1950년대는 20살만 되면 전부 애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40대 돼야 그런 생각을 하고 20대는 한 25%, 30대는 한 45%, 40대 초반 한 70% 이렇게 되고 지연이 돼요. 그리고 또 이래요. 내가 너무 젊어서 애기 아직 가질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24세인데 이게 35세로 늘어났어요. 스페인이 우리나라가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출산이 늦어지고 둘째 출산은 애를 낳으려고 할 때는 건강이 나빠. 그래갖고 벌써 35세부터 건강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는 응답률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이거예요. 저기 출산 경험 없는 여성 중 25%가 파트너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뭐 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파트너를 못 만나는 사람이 평생은 15%, 그리고 20대 애를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은 한 25%가 파트너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정책 공백이 있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 육아, 주거 등 물질 문제, 경제 문제는 연령별로 2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정책은 다 여기로 지금 집중돼 있어요. 280조 다 여기다 쓰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안 썼어요. 그다음에 건강 악화로 출산이 어렵다는 여성은 35세 이후에 이게 통계들인데 쭉 늘어납니다. 280조 투여에도 불구하고 체약 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애를 안 낳냐? 엄마들이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아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건데 일단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고 나면 애 대체로 낳지 말아라. 하나는 낳아라. 아니 낳지 말아라. 그렇지.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이런 문화가 지금 확산돼서 그런 거지 뭐 그 로징이나 무슨 육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 2차 문제다 이거죠. 그건 일단 결혼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혼외 출산율. 우리는 2.67%잖아요. 근데 지금 OECD 평균이 42.2%, 그 다음에 프랑스는 62.2%. 혼외 출산, 미혼모들이 가끔 애를 낳아갖고 그 미혼모 애들이 애를 낳아서 살해도 하고 영아들을 또 낙태도 많이 하는데 이거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신혼부부 중심에서 애 있는 집으로 바뀌어야 된다. 미혼모가 됐든 노인이 됐든 애만 나면 애 중심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뭐 신혼부부라고 지원해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성 노인 인력, 외국인 활용, 자동화 정보 확산 이런 것밖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높이는데 좀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끝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께서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한 내용도 역시 한 3분에서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상공회의소의 임진입니다. 이렇게 좁은 자리에 산생각보러 통성포럼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동성,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역동성이냐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역동성을 근데 이 역동성이 뭔가 우리가 한국 경제 역동성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서 발표도 나왔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80년대만큼의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에 맞는가 이것도 확신할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지금 역동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성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다 떨어지는 건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뭐 신발 산업부터 뭐 섬유 이렇게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정통 제조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우리가 보면 IT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통 제조업만 보고 역동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제조업 기반일 때는
도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또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뭐 역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로도 막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에 도로에 나가봤자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IT나 정보 또는 지식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역동성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역동성이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몇 개의 그림을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좀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동성은 사실 줄었다. 이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변화 지수라든지 또 뒤에 나온 또 3반볼 시점의 산업 구조 비교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이제 OECD 국가 또 G7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이제 그림이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인데요. 대체로 3만 불을 넘어갈 때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모든 국가에서 심지어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과 독일만 보더라도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저렇게 서비스 비중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을 넘는 이제 이미 넘었죠. 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조업이 이제 높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 서비스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게 단순히 금융이라든지 음식, 숙박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산업들이 결국은 다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우리나라 역동성이 저하되는가? 이것은 좀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 팔로워가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게 있고요.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이제 계속 추적해 오고 있고 또 추경 성장을 시도하더라도 결국은 신흥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그 상황 하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더라도 대기업은 과거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했지만 그 우월적인 지위가 이제 여전히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을 통한 지대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도 경쟁과 혁신보다는 어떤 정책금융과 대기업 진입 제한 의존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심지어는 피터백 신드롬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도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지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법제도들이 혁신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강화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진보다 과도한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전히 노동시장 문제는 잘 아시는 것 같고요. 또한 금융시장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 쪽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디스럽티브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파괴되고 그렇지만 이게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공장을 없애버린다든지 건물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파괴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생산 요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자본,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이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는 의미에서의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생산 요소들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 자본, 노동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그것이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과거에 이것이 골고루 필요했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그게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술 산업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맞지만 사실 사람들을 많이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본과 기술의 결합인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혁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개발돼야 되고 이런 자유롭게 생산 요소들이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융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혁신에 나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그거와 관련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연구들에서 그것은 지적재산권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이런 이윤 추구 속성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어떤 경제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쟁은 두 가지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들어와 있던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식과 정보의 독점 제한이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과 정치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시민사회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연구들을 따르면 혁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혁신성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매김을 하고 나면 혁신 투자를 줄이고 로비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사회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당면하고 두 가지 전환이 이제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있어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컴퓨터 바꾸면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그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디지털 전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동성 있는 창업 생태계.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벤처 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정책 지원들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제도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창업은 리스키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번 실패할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서 사실 성공의 기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갈등 극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고 경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양보와 또 거기에 대한 컴펜세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은 우버라든지 뭐 과거 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운송업계에서의 이슈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그런 갈등 극복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수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윤수연입니다. 상생과 통일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년도 혁신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서 첫째,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앱마켓, 그리고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시장에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빅테크의 M&A에 대해서는 특히 경쟁 제한적인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 그다음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의 어떤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관련해서는 뭐 대리점에서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단통법상에 이제 15%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한을 좀 확대하는 이런 방안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주회사 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비금융 지주회사가 CBC를 보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할 수 있는 CBC가 지금 현재는 그 창투사랑 신기사로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창업 기획자까지 추가하는 이런 정도 방안은 최소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M&A, 일반적인 M&A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낮은 M&A에 대해서는 대폭 신고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자 회사 간 합병, 그 다음에 사모펀드, PEF 설립하는 것 자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를 완전히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 입법안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는 철저히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생 분야, 중간재 분야, 그 다음에 플랫폼 분야에서의 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공공부문 입찰 담합 방지 관련해서도 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LH라든가 한전 등 14개 기관과 이미 협의는 마친 상태인데요. 어떤 그 공공기관의 인사 감사 그런 규정 보완을 통해서 이런 이 발주기관의 임직원들이 담합에 관여하는 그런 행위를 좀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웹소설이라든가 음악 저작권이라든가 OTT, 연예 기획사 이런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가지고 이미 상생협력법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도급법에 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하는 거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연동 기준이라든가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등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 등 이런 어떤 용역 하도급 분야, 그 다음에 또 뿌리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제도 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 유용행위,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집행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마 오늘 포럼하고는 제일 관련성이 많은 주제일 것 같은데요. 대기업 집단 제도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당 내부거래 규율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익편취 심사 지침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어떤 규율의 어떤 투명성은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 집단 시책을 합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많이 좀 다른 이제 그런 사안이라서 좀 추진에 좀 상당히 난항은 예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공시 집단 같은 경우에 자산 총액이 이제 5조 이상이면은 공시 기업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기준이 2009년에 마련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는 그 사이에 5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계속 5조 수준으로 진행이 묶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GDP에 좀 연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절대 규모를 좀 올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 기준 관련해 가지고도 좀 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일부 입법 예고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게 공시 그 사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50억 100여 집단 계열사 간 거래가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100억 이상으로 수시 공시 대상 일단 금액을 좀 상향하는 이런 방안들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집단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C2C 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피해 방지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임시 중지 명령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친숙하게 시간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한 분씩 정도씩 이제 여쭤보고 답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플로우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께서 우리 무역의 현재 평가와 대책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더 흥미로웠던 건 끝부분에 이제 출생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제 기조 발언을 하면서 출생률의 관점을 과거의 생산 관점에서 행복의 관점으로 좀 바꿔주십사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그냥 드린 말씀은 아니고 MBER이라고 전미경제연구소의 내셔널 뷰로 오브 이코노미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출생률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출산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를 제언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 육아 참여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가족 정책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결국은 여성분들이 육아를 마친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시장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경제학 분석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정만기 부회장께서 너희 아빠를 보니까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이 경제학 논문의 분석 이야기를 실제 삶 속에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노동이나 육아나 이런 문제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갖는 이유가 파트너를 못 만나는 게 지금 25%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더 심할 건데 옛날에는 통일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막 매칭을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파트너를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 앱 같은 게 있어서 만나는 매개체들이 있긴 한데 그건 또 사람마다 등급을 매기고 돈이 진입장벽이 돼요. 왜냐면 그 몇천만 원씩 돈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돈 없는 사람들 또 사회적 등급 낮은 애들 그 이용도 못하는 거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등급에 따른 이 사람을 또 차별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너무 육아나 이쪽에만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데 매치메이커 역할이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육아 이런 것만 딱 포커싱해서는 뭐 전체 원인에서 30에서 50, 40%밖에 안 되는 거에만 자원이 집중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사내 결혼을 많이 시키는 기업에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기 낙태가 중요한데 낙태가 적게는 우리가 20만 명에서 많게 120만 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그 세상에 나오게 해야지 애들을 얘네들을 왜 영아들을 저기 뱃속에서 이렇게 사주면이잖아요. 그걸 또 없애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훨씬 크다. 나이지리아가 6.8명인데 나이지리아가 무슨 뭐 경제력이 좋습니까? 거기가 나이지리아 세계 1등이거든요. 거기가 무슨 육아 문제가 좋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경제 문제로만 가져가게 되면 해결책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 발표해 주신 무역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중간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최근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석유화, 기계, 그다음에 통신기기, 셀폰들이 주로 되겠죠. 이 수출이 급감해 있고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은 꽤 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상황이 과연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지 우리 부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네. 딴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 급감한 수출 품목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간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급감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셀폰 같은 것도 이제 셀폰은 뭐 완전히 중간재는 아니지만 있고, 다만 이제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어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희망력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이슈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단기적인 그 요인에 의한 수출 감소는 저희가 최근에 수출 사업 전망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계속 한 1년 이상 마이너스만 가다가 처음으로 지금 플러스로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100 밑에 여전히 지수가 있어서 100 밑에라는 거는 전분기 대비 수출이 감소한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전망까지는 80이었는데 이게 90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100 밑에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2분기도 수출이 더 감소할 거다. 1분기 대비 그런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기울기가 조금 완화돼 갖고 감소세가 좀 둔화된 거다. 그렇다고 치면 한 3, 4분기 정도에는 이게 최소한 100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걸로 좀 본다면 꺾였으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좀 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전망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미국의 그 물가 그 인플레이션의 강도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 전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적 전망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하려는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의 노력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단순한 전망상의 이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뭐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전망으로 감안해 볼 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반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성장을 위한 제안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혁신성장은 비단 현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정부에도 다른 이름들로 계속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혁신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도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 와 계시니까 재원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법제도 개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좀 전에 금융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경제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의 법 규제 틀로서는 이런 것들을 혁신 성장을 이루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보고 이것은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거와 같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제가 자료에다 투망식의 어떤 규제로 가지고는 사실은 민간에서 나타난 그 혁신을 충분히 서포트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신산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규제의 틀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게 핵심 규제가 있고 격가지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가지 규제를 몇 개 푼다고 해서 그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반도체 같은 투자, 어떤 신기술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련된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 중에 하나라도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을 사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방식들 하나하나 바꾸는 건 중요하지만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특히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 변경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 제가 뭐 코멘트 겸 이제 질문 겸 드리면은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상호 보유 금지 같은 경우에 상법상으로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10%로 이제 제한되어 있고. 대규모 기업 집단, 즉 상호 출전 제한 기업들 내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호 출전 제한제도, 지금 우리가 대규모 기업 집단 제도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되면 건전한 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오히려 또 제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왜냐면 이걸 그냥 단순히 규제 그냥 완화, 뭐 규제 강화 이런 접근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과 시장 경제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 이제 이후에 정책 방향을 수립하실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지금 중심을 두고 고려하고 계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기업 집단 정책 네트워크 구성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금산 분리 이슈까지 해가지고 다 저 중장기 그런 그 과제들 논의는 해 나갈 계획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지금 대기업 집단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런 어떤 생각의 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규모를 갖다가 5조 이상에서 조금 상향하는 거, 이거조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좀 실현 가능성이 좀 그래도 좀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좀 집중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시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좀 합리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준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